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골목. 갑자기 15대의 검은 벤츠가 한 소녀를 에워쌌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속을 가르며 골목 전체를 나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소녀는 어린 남동생을 뒤로 감싸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돈 찾았다고 따라온 거죠? 가져가요. 가져가도 돼요. 근데 애는 건드리지 마세요. 차에서 내린 백발의 노인이 비를 맞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유진이, 맞지?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재민이가 내 앞에서 울면서 지어달라고 한 이름이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소녀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반지하 집. 장마철 폭우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7살 한유진은 책상 위에 놓인 수험서를 챙기다가 미끄러운 바닥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에 젖은 연체 고지서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빨간 글씨가 번져나갔습니다. 최종 독촉. 3일 후 단전 예정. 그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8살 남동생 유찬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나, 눈앞이 하얘.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야? 아니야. 이번엔 진짜 큰일이야. 유진은 급하게 냉장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만 나왔습니다. 포도당 음료가 있어야 할 자리엔 빈 캔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설탕이라도 타야 한다며 설탕통을 열었지만 그것마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찬의 입술은 점점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아, 제발, 지금만 버텨. 유진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남동생에게 저혈당은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벽에 붙은 빨간 딱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전 예정 3일 후 오전 10시. 전기까지 끊기면 냉장고도 끝이야. 인슐린도. 유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문득 장롱 깊숙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안에 낡은 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 딸들아, 미안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미안하면 지금 좀 도와줘. 아빠. 유진은 울먹이며 카드를 꼭 쥐었습니다. 유찬아, 잠깐만. 누나가 금방 올게. 우산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건물주와 마주쳤습니다. 아, 한유진. 또 밀린 월세. 너희 오늘 안에 나가. 지금 애 핑계 대지 마. 너희 같은 애들 때문에 건물값 떨어진다고. 유진이 건물주를 밀치고 뛰려는 순간 뒤에서 유찬이가 휘청거리며 따라 나왔습니다. 한 번만 더 막아보세요. 유진은 이를 악물고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은행 ATM까지는 300m. 비는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ATM 앞에 도착한 유진.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넣었습니다. 삑 카드 오류. 다시 삽입하십시오. 안 돼. 제발. 손이 젖어서 카드가 미끄러졌습니다. 옆에서 유찬이가 무릎을 꺾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아, 정신 차려.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야. 유진은 교복 치마 끝으로 카드를 닦아 다시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한 번 틀렸습니다. 비밀번호 오류. 1회. 3회 오류 시 카드 정지.
제발, 제발, 내 생일. 맞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눌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출금 가능 금액 마이너스 12만 원. 유진은 울컥했지만 바로 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만원권 12장이 나왔습니다. 됐어. 됐어. 유찬아. 유진은 돈을 움켜쥐고 가까운 편의점으로 뛰었습니다. 포도당 음료와 삼각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젖은 돈을 내밀 때 알바생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학생, 그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지금 질문할 시간 없어요. 애가 쓰러져요. 그 순간 유찬이가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알바생이 급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기, 의자 쓰세요. 유진은 포도당 음료 뚜껑을 따서 동생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유찬이가 천천히 색깔을 되찾았습니다. 누나, 괜찮아졌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바로 그 순간,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층 빌딩, 태양물산 회장실, 68세의 한석주 회장 앞에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 경고음과 함께 알림이 떴습니다. 12년 휴면 계좌 활동 감지. 위치 정보 서울은행 ATM. 소액 인출 12만 원.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민이 계좌는 죽은 계좌였어.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 돌려. 지금 당장. 비서가 놀라 말했습니다. 회장님, 해외 투자 미팅이. 내가 지금 투자할 건 하나야. 내 핏줄. 회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편 편의점 처마 밑 유진은 유찬에게 삼각김밥을 먹이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 가자. 천천히 가도 돼.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헤드라이트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15대의 검은 벤츠가 골목을 삼각으로 포위했습니다. 앞에서 7대, 뒤에서 5대, 옆길에서 3대. 차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탕, 탕, 탕.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산도 쓰지 않고 내렸습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유찬을 뒤로 감쌌습니다. 돈 찾았다고 따라온 거죠? 가져가요. 전부 가져가도 돼요. 유진은 주머니에서 남은 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애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때 가운데 차에서 백발의 노인이 내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맞지? 유진이 움찔했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그 이름, 재민이가 내 앞에서 울면서 지어달라고 한 이름이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민,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죠. 유진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유찬이가 다시 축 늘어졌습니다. 회장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지금 당장. 우릴 어딜 데려가려는 거예요? 내가 날 믿든 말든 상관없다. 하지만 애가 죽으면 넌 평생 그 죄책감에서 못 일어난다. 유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유진이 창밖을 보는 순간 골목 끝에서 헬멧을 쓴 두 남자가 오토바이에 걸터 앉아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검은 벤츠 행렬이 빗속을 가르며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막 들어선 그곳이 구원인지 아니면 더 큰 지옥인지를. 차가 달리는 내내 유진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유찬은 조수석에서 의료진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뒷좌석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차는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 앞. 경호원이 카드를 대자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과 유찬, 그리고 회장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경호원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대상 2명 확보. 상층 이동.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확보. 우리가 물건이야?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췄습니다. 50층. 문이 열리자 넓은 펜트하우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높고 통유리 창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지내거라. 회장의 말에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였습니다. 유찬이부터 진찰하겠습니다. 의사가 링거와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유진이 반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누가 당신들 불렀어요? 우리 동의했어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이 보호자이십니다. 보호자? 유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사람 오늘 처음 봤어요. 회장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보호자지 내가 사인하거라. 의사가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생을 살리려면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의 집에서 내가 서명을 하고 있어. 링거를 맞은 유찬은 금세 안정을 찾았습니다.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배고프겠구나. 죽 데워오라고 할게. 회장의 말에 곧 따뜻한 죽과 과일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유찬이 일어나 먹으려 하자 유진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 혹시 뭐 넣었을지 몰라. 회장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먼저 먹지. 회장이 숟가락으로 죽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찬이 조심스럽게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어, 누나. 유진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회장이 사진첩을 꺼내왔습니다. 이 아이가 너야.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다가구 주택 화재. 일명 사망. 이게 내 아빠 마지막 날이다. 유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걸 왜 아직 갖고 있어요? 내가 잊으면 재민이가 2번 죽는 거니까.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유진은 몰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라도 연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떴습니다. 발신 제한. 아무 번호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보안상 외부 연락은 제한됩니다. 이게 감금이지 보호예요? 새벽 1시. 삑-삑-. 현관 비밀번호 입력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확 열렸습니다. 비에 젖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로운 눈빛, 한미숙이었습니다. 회장의 딸이자 유진 아버지의 누나였죠. 아버님 집안에 거지를 들이셨네요? 유진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찬은 누나 뒤로 숨었습니다. 말 조심해라. 회장이 낮게 경고했습니다. 조심? 제가 조심해야죠. 요즘 애들 사기 기술 장난 아니잖아요.
미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유진이 참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전 사기칠 힘도 없어요. 오늘 제 동생이 죽을 뻔했거든요. 미숙이 더 잔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더더욱 돈 냄새 맡고 붙은 거겠네. DNA 검사부터 합시다. 지금 여기서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이 결정해요? 아버님 정신이 아직 돌아오셨을 때 제가 회사 지킨 사람이거든요. 회장이 중재했습니다. 검사는 하겠다. 하지만 오늘은 애가 먼저다. 미숙이 유찬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병든 애 하나 끼고 오면 동정표 잘 먹히죠. 유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한밤중 미숙이 복도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몰래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원조사, 약점, 학교, 병원 기록, 주민번호, 전부 다.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애들 접근한 사람 있으면 싹 끊어. 유진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여긴 집이 아니야. 전쟁터야. 유찬은 폭신한 침대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맞는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회장이 몰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려는 순간 유진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손대지 마요. 미안하다. 미안하면 왜 12년 동안 우리를 못 찾았는데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유진이 마지막으로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따뜻하게 살면 대가가 있겠죠. 전 그게 제일 무서워요. 회장이 방을 나갔습니다. 유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이곳, 따뜻하지만 차갑고 안전해 보이지만 위험한 곳.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유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끝까지 정신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펜트하우스 이곳저곳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돌아다녀도 된다. 여긴 내 집이니까.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이곳을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유독 눈에 띄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이 꽁꽁 잠겨 있었습니다. 문패를 보니 손으로 쓴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재민의 방. 유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이었습니다. 열쇠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아주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도련님 방이에요. 회장님이 12년째 그대로 두셨어요. 고맙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아버지가 입던 양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옷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빠 냄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맨 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쇠에는 종이 쪽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부산항 3구역 209호. 부산항? 이게 뭐지? 유진은 열쇠를 꼭 쥐고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부산에 회사 창고 있어요? 항만 물류 창고가 있지. 209호요? 거긴 특별한 데예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내 아빠 개인 창고였어. 아무도 못 들어가게 봉인했는데. 저 가봐도 돼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실장 불러서 같이 가거라. 다음 날 새벽, 유진은 박성호 경호실장과 함께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2시간 반을 달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북항 물류단지로 향했습니다. 녹슨 컨테이너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209호 앞, 두꺼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진이 열쇠로 열자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낡은 책상과 캐비닛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도련님이 여기서 뭘 하셨는지. 유진은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이 나왔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씨, 차명계좌 추적 보고서.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과 계좌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2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빠가 뭔가 조사하고 있었어. 파일 맨 뒤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안에 카세트 테이프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에 적힌 글씨, 미숙 누나 통화 녹음 밀리. 박 실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녹음기 없어요? 유진은 창고 구석을 뒤졌습니다. 낡은 워크맨이 먼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근처에 문구점 없을까요? 둘은 급히 밖으로 나가 가까운 편의점에서 건전지를 샀습니다. 다시 창고로 돌아와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이어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가 눈치챈 것 같아. 장부 뒤지더라. 어떡하지? 들키면 나 끝이야. 상대방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재민 형 입 막아야 되는 거 아냐? 유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들. 비자금을 빼돌린 내용이었습니다. 계좌를 만든 것도 서류를 조작한 것도 전부 미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아내고 증거를 모으던 중이었습니다. 마지막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재민 오빠, 미안해. 미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 살아야 돼. 오빠가 희생해줘.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빠는 억울하게 죽었어. 박 실장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유진은 테이프와 파일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창고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유진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 증거를 쥔 사람, 복수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요.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끝을 볼 시간이에요. KTX 안.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이제 알았어요. 아빠는 영웅이었어요. 제가 꼭 밝혀낼게요. 박 실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씨, 다음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죠. 숨길 수 없게.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유진의 손에는 아버지가 목숨 걸고 모은 진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회사에서는 대형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 계약 서명식이었습니다. 미숙 전무가 주도하는 동남아 항만 개발건이었죠. 총 투자금이 3천억 원에 달하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유진은 박 실장과 몰래 만났습니다. 오늘 계약식에서 터뜨리면 어때요? 박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일러요. 추가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진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더 늦으면 돈이 다 빠져나가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유진은 회장에게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계약식 참관하고 싶어요. 공부도 될 거야. 그래, 같이 가자. 회장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오후 3시, 태양물산 본사 대회의실, 해외 바이어들과 임원들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숙 전무가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 회사는 동남아 물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픽이 펼쳐졌습니다. 항만 조감도, 수익 예측 그래프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유진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부산에서 가져온 서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미숙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넌 누군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손녀다. 들어보자. 유진이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항만 개발 부지 소유주가 누구죠? 미숙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현지법인이. 현지법인 대표 이름 말씀해 주세요. 미숙의 말이 막혔습니다. 유진은 준비한 서류를 꺼내 돌렸습니다. 이 법인 전무님 남편 명의네요. 사실상 전무님 회사죠?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어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유진이 추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부지 매입가가 시세의 4배입니다. 회사 돈으로 비싼 땅 사서 본인 이익 챙기시는 거 아닌가요? 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증거 있어? 유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증거면 이것도 될까요? 유진은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여자 목소리. 재민 오빠 입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가 눈치챈 것 같아. 들키면 나 끝이야.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해외 바이어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를 속이려 한 겁니까?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 중단. 전무 한미숙, 당장 내 방으로. 미숙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간신히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유진과 미숙이 마주쳤습니다. 미숙이 이를 갈며 다가왔습니다. 이 썩은 년, 내가 뭘 안다고. 손을 들어 유진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박 실장이 재빨리 손목을 잡았습니다. 전무님, 미성년자 폭행은 형사처벌입니다. 미숙이 도끼 서린 눈으로 유진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바이어들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3천억 원짜리 계약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미숙이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했습니다. 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유진은 불안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요. 박 실장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몰린 쥐가 더 위험한 법입니다. 그날 밤 미숙은 어두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 앞당겨. 내일 당장 실행해.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장 제거하고 애들도 처리해. 전화를 끄는 미숙의 눈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했어, 유진아. 미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장을 봐야겠어. 한편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유진. 유차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창밖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해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끝까지 갈게요. 절대 포기 안 할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5시, 유진은 화장실을 가려다 복도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회장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유진은 이상함을 느끼고 뒤따라갔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자가 회장 침대 옆 물컵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물컵에 타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루였습니다. 유진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남자가 황급히 창문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비상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물컵을 확인했습니다. 물 위에 하얀 가루가 녹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 이 물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유진은 물컵을 빼앗아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버렸습니다. 회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실장, 당장 와. 경호가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전 회장에게는 이미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골프 약속이었습니다. 미숙이 몇 주 전부터 잡아놓은 일정이었죠. 유진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괜찮아. 경호원들 다 데려갈 테니. 회장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사장과의 약속이라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장은 골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미숙도 동행했습니다. 세호를 돌던 중이었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클럽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회장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미숙이 놀란 척 소리쳤습니다. 어머 아버님. 하지만 119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빨리 와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한편 펜트하우스에서는 유진과 유찬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강서 성모병원입니다. 유진은 유찬의 손을 잡고 급히 택시를 탔습니다.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막혔습니다. 보호자만 출입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손녀예요. 한유진이요. 서류상 보호자가 아닙니다. 미숙이 이미 보호자로 등록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유진은 유리창 너머로만 할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의료 장비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미숙에게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하지만 수술이 필요합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유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수술 동의가 끝나자 미숙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필요 없어. 할아버지도 정신 못 차리실 거야.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숙이 서류 봉투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치매 진단서.
최근 6개월치야. 아버님 판단 능력 없으셔. 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할아버지 멀쩡하셨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 이제 내가 법적 후견인이야. 미숙이 경비원들을 불렀습니다. 이 애들 내보내요. 다시 오면 경찰 불러요. 경비원들이 유진과 유찬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유진이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둘은 병원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유찬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누나, 할아버지는?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구해낼 거야.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출입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이 비밀번호를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경비실에서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입 불가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진은 유찬을 데리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거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누나, 우리 어디가? 일단 찜질방 가자. 주머니에 남은 돈으로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유찬은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 없어. 아빠도 이렇게 당하셨어. 난 절대 포기 안 해.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박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장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찜질방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양물산 한석주 회장, 건강 악화로 입원.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뉴스에까지 나가버렸습니다. 세상은 미숙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만 남았습니다. 절대 무릎 꿇지 않겠다는 것,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것.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찜질방에서 이틀째 되는 날, 유진은 로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찬은 옆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태양물산 한석주 회장, 치매 진단으로 경영 일선 물러나. 화면에 미숙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제가 당분간 경영을 대행하겠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유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짓말쟁이.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불통이었습니다. 문자만 한 통 와 있었습니다. 아가씨, 조심하세요. 저도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유진은 절망감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찬이 누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우리 어떡해? 유진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뭔가 더 남겼을 거야. 부산에서 가져온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맨 뒤쪽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에 작은 열쇠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역 물품 보관함 A247. 유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찬아, 서울역 가자. 30분 후 서울역 물품 보관함 앞 A247번.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작은 금고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금고에는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4자리 숫자. 쪽지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희미하게 적힌 글씨. 내가 처음 걸음마한 날. 유진이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말씀하셨던 날짜. 1년 2개월. 그러니까
유진이 숫자를 눌렀습니다. 1, 2, 0, 3.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 USB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딸아,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없을 거다. USB 안에 미숙 누나 범죄 증거가 다 있어. 회장님께 전해드려라.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빠. 근처 PC방으로 달려갔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 해외 비밀 계좌 명세, 뇌물수수 증거, 통화 녹음 파일. 하나하나 열어볼수록 놀라웠습니다. 미숙이 10년 넘게 빼돌린 돈이 수백억 원이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유진은 곧바로 USB를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5개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중앙일보사회부, 검찰청 경제범죄수사부, 금융감독원 제보센터, 국세청 탈세신고센터, 그리고 하나는 예비용으로 남겼습니다. PC방 옆 편의점에서 등기봉투를 샀습니다. USB를 각각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우체국으로 달려가 전부 발송했습니다. 이제 숨을 수가 없을 거야.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찜질방 로비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태양물산 전무 한미숙,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압수수색 착수. 화면에는 회사로 들어가는 검찰 수사관들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숙의 사무실이 급습당했습니다. 유진은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세상이 알았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병원에 계셨습니다. 미숙의 후견인 자격은 그대로였습니다. 병원 출입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다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새벽 5시 한강공원 이촌 나들목. 박성호. 유진은 유찬을 찜질방에 맡기고 혼자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한강공원에 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실장님, 아가씨, 언론에 터뜨린 거 당신이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박 실장이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원에 후견인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최소 한 달. 유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면 늦어요. 미숙이 그 사이에 뭘 할지. 박 실장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하나 준비해 두신 게 있긴 합니다. 비상용 유언장이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언장이요? 3년 전에 작성하셨어요. 본인이 의식불명이나 판단 능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서요. 어디 있어요? 거래하시던 법무법인에 맡겨두셨습니다. 박 실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연락해 놓겠습니다. 이걸로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요. 유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아가씨, 조심하세요. 미숙 전무가 끝까지 저항할 겁니다. 박 실장이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수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내고 미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그것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박 실장이 유진을 어느 법무법인으로 안내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회장이 오래 거래하던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변호사가 유진을 맞았습니다. 유진 양이시군요. 회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금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장님이 3년 전에 맡기신 게 있습니다. 본인 의식 불명 시 개봉하라고 하셨어요. 금고 문을 열자 봉인된 서류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봉인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유언장과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판단 능력을 잃었을 시 손녀 한유진에게 정권을 위임한다. 재산관리, 의료결정, 후견인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미리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입니다. 이걸로 후견인 변경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바로 법원 가셔야 합니다. 오전 11시 서울가정법원. 유진은 긴급 후견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담당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공증도 완벽하고 본인 의사도 명확하군요. 긴급성도 인정됩니다. 판사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유진 양을 한석주 회장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법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병원 가시죠. 할아버지를 찾으러요. 오후 2시 강서 성모병원. 유진은 법원 결정문을 손에 꼭 쥐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미숙과 마주쳤습니다. 미숙이 비웃었습니다. 또 왔어? 경비 불러. 유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전 이제 법적 보호자예요. 미숙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내용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불가능해. 이건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키세요. 할아버지 뵐게요. 간호사들도 법원 결정문을 확인했습니다. 보호자 변경 확인됐습니다. 통과하세요. 미숙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유진은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어져 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제가 다 정리했어요.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옆에 있던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의식 회복 조짐입니다. 유진이 더 크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유진이에요. 들리세요? 회장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유진아. 목소리가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유진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회장이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구나. 우리 손녀. 정말 고생 많았어. 의사들이 급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며칠만 더 안정을 취하시면 퇴원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복도에서는 미숙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내렸습니다. 배지를 내보이며 다가왔습니다. 한미숙 씨?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 느낌이 손목에 닿았습니다. 변호사 부를 권리. 물론입니다. 조사실에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미숙이 끌려가면서 유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끼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유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망친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건 당신이잖아요. 미숙이 완전히 무너지며 끌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유진. 회장이 침대에 반쯤 앉아 계셨습니다.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다 한 거냐?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다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증거도 유언장도 전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민이가 끝까지 널 지켜준 거구나. 그래, 내 아빠는 진짜 영웅이었어. 유진이 회장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죠? 유찬이랑 저랑 할아버지랑.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야. 다신 떨어지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맑은 날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 보였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함께할 시작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늦여름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쪼이는 날이었습니다. 회장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유진과 유찬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집 가요. 유찬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이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아직 조금 불편하지만 곧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 말이지?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집이요. 병원 로비에는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박 실장을 비롯한 경호팀, 비서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쾌차 축하드립니다. 회장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집이었습니다. 유찬이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와, 우리 진짜 여기서 살아요? 회장이 유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이게 내 집이야. 우리 집이고. 유진은 창가에 서서 서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아빠, 우리 해냈어요. 회장이 유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내일 부산 갈까? 부산이요? 내 아빠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꼭 가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셋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회장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푸른 들판, 산들, 하늘.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3시간을 달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묘지 입구. 회장이 꽃다발을 샀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묘소 앞 깨끗하게 정돈된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한재민 지묘.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재민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들 잘 키웠다. 아빠 자격 없었는데 손주들이 다시 기회를 줬어.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해. 유진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현금 카드를 꺼냈습니다. 12년간 간직했던 카드였습니다.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빠, 이거 덕분에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우릴 지켜준 거예요. 고맙고 사랑해요. 유찬이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가족 그림. 할아버지, 유진 누나, 유찬,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아빠. 그림 위에 삐뚤빠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완성. 유찬이 그림을 비석에 기대 놓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여름의 소리였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편히 쉬세요. 우린 이제 괜찮아요. 회장이 세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회장이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유찬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전 치킨이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좋아하시던 냉면이요. 여름엔 냉면이죠. 회장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냉면에 치킨 시키자. 둘 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바다 풍경. 푸른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유진이 차창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유찬아 사랑해. 회장이 백미러로 유진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녀. 유찬이 뒷좌석에서 껄껄 웃었습니다. 우리 완전 가족이다. 진짜 가족. 햇살이 가득한 여름날.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날들. 그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장마철에 시작된 기적. 빗속에서 만난 할아버지. 아버지가 남긴 진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용기. 모든 것이 모여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선택하는 것, 서로를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 끝까지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유진과 유찬, 그리고 회장.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안전한 잠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었습니다.